네,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인 10일 징계위 일정이 정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며칠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치열해진 양측의 셈법이 궁금한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법무부가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기가 되는 과정이 조금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절차의 공정성 또 그리고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어느 정도 그런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연기를 요청을 했었지만 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그 징계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지요.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로서 나중에 지적될 만한 부분들을 다 피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로 연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징계위에 회부를 하면서 든 근거 6가지를 떠나서 일단은 이게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윤 총장 측에서 뭘 문제를 삼았냐면 이 검사징계법에 보면 이 징계와 관련해서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이 재판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다 꼼꼼하게 정해놓은 거고 예. 대부분 이런 유사한 절차에 있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정해놓은 절차가 있으면 그걸 따라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판을 열기 전에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연기를 2일 날 연기를 했지만 네. 4일은 너무 촉박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법무부의 입장은 2일 날 애초에 이 날짜를 정했을 때 이미 지난달 24일 날 소환장을 보냈었던 거고 그래서 충분히 열흘 이상이나 시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양쪽에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요구를 해서 기일을 한번 늦춘 거기 때문에 예. 처음 열리는 공판기일에 적용하는 이 날짜를 5일 이상 줘야 되는 걸 적용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맞섰습니다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주장할 만한 그거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라도 이게 뭐 하자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뭐 딱 이것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연기를 하겠다, 6일 정도 하겠다라고 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데, 자, 이 징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의혹과 관련한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나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뭐 징계 사유가 이미 추 장관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6개가 관련이 될 것이고요. 뭐 가장 핵심이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물법 사찰과 관련된 네. 부분이 이게 얼마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게 있고 저는 그거 못지않게 또 윤석열 총장이 이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네.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서면 감찰을 요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이는 게 이 일반적인 어떤 검사라든가 일반적인 그냥 뭐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정무적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굉장히 중요 정책을 정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과 계속해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도 어쩌면 징계 사유로서는 중대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검사라면 오히려 그 개별 혐의 하나가 형사법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를 따져야 되지만 검찰총장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무겁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지금 신임 이용구 법무차장이 이제 만약에 절차대로라면은 그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보입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어제 뭐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는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청와대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히 예.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법무부 차관이 다소 갑작스럽게 지금 임명이 된 상황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저는 여전히 이 법무부 차관이 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 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외부적인 인사들도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도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 뭐 위원장이라는 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고 네.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당연직으로 뭐 위원이 돼야 되긴 하지만은 위원장이 돼야 되긴 하지만은 아예 배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요 월성 원전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는 그냥 형사사법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일반 사건으로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사한 거라고 했는데 예. 그거를 변호사가 그거를 수임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배제한다면 검찰 스스로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형사 사건을 아무것도 수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없죠. 만약에 그냥 어떤 누군가를 외부에서 이 법무부 차관에 변호사였던 사람을 안 치더라도 형사 사건은 누군가를 뭐 수임을 하고 있을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검찰과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월성 원전을 게다가 재판도 아니고 이제 백운기 장관 같은 경우 수사 초기예요. 이 상황에서 뭐 그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징계위원장뿐만 아니라 명단 자체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 법무부에서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이라는 부분을 들고 있긴 한데 예. 그거보다도 뭐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 어쨌든 법조계에 관련된 인물이고 특히 이제 그중에 또 2명은 검사로 임명을 네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명된 사실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서의 압력이라든가 어떤 것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담 같은 것들이 다른 어떤 절차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비공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는 그걸 알려지게 되면 예. 네. 뭐 검찰이 누군가 관련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한두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얘기라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네. 막겠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징계위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검사징계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피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네. 기피 신청을 당사자 쪽에서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나머지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안 예.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아마 뭐 고민을 좀 하겠죠. 검찰 쪽에서는 뭐 여러 사람을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한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법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미리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제- 기피 신청을 예. 하려면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예. 입장은 심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시작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 기피 신청은 말씀- 그럼 징계위가 시작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그게 언제 해라고 또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징계위원회 자체가 뭐 그날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바로 위원들이 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게 본부 입장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시중에서 얘기가 들리는 것은 뭐 심재철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뭐 추 장관의 측근이 임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열자마자 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면은 그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검사 2명이면 징계위원회 총 7명이거든요. 징계위원들이. 7명 중에서 2명이면 그 2명이 빠진 5명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을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한다 그래도 위원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7명이 다 차는 거고 설령 2명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 자체가 과반수로 출석을 해서 이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예. 5명으로도 사실 위원회 운영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예. 물론 이 굉장히 엄중한 뭐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봤을 때 전체 위원들이 다 제정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 진행을 하는 게 아마 법무부도 바라는 상황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에 두 사람이 빠진다 해서 불가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법무부에 이제 요청했던 것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 위원 명단도 있지만은 감찰 기록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6일 만에 어제 이제 요청한 지 6일 만에 어제 받아봤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얘기한 것은 윤 총장 측에서 그 감찰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찰이 부실한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려고 지금 가져갔다는 감찰 거죠.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체를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다투는 건지 예. 아니면 그 중에서 사실 그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검찰의 역할이긴 한데 검찰에서도 모든 서류를 다 공개하고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입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한 것들을 제출하는 거지 예. 모든 기록을 다 내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감찰 서류가 부족하다는 부분 역시도 징계위원회에서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 징계 절차 자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든지 뭐 감찰 기록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게 징계위가 열려서야만 다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이유로 징계위를 또 추가로 더 연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그 있는 건가요? 자체는 징계 영지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의 제기를 끊임없이 하긴 하겠죠. 네네. 날짜가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 6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해서 징계위원을 추가로 또 미룰 것 같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쟁점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7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사법부 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심통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법원의 특성상 재판부의 특성상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말씀을 올린 뭐 부장판사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 또 여기서 만약에 법관 회의에서 어떤 일정한 안건을 도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법관회의에서 이거를 딱 발표를 하고 문제 삼겠다 내지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앞으로 재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들이 단일한 의견을 내서 이 안건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게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형사재판을 열어서 이 문건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이 법관 전체 회의에서 뭔가 결론을 내버리면 이 개별 법원의 재판부가 독립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상당히 침해되는 소지가 이미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의 이 판사들이 어떤 뭐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미리 이 목소리를 합치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라든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면 법관회의에서 이걸 굳이 다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법관회의에서 지금 다루겠다라는 게 이제 다루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안을 예, 예. 한 거지 제안을 한 받아들여진 거지만 건 아니다. 그게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예. 말씀드린 그렇게 다뤄서 거기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법원 사법부는 이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이라고 본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네. 거죠. 법원 내부에서는 그럼 나중에 갈지 안 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모르지만 나중에 그럼 특정 재판부에 가게 되면 그 재판부는 전체 법관회의에서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른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네, 네. 거죠. 자, 앞으로 그러면은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일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여기서 지금 추 장관의 의지를 보면은 중징계 결정이 거의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윤 총장의 지금 행보로 봐서는 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행정소송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상당히 좀 이게 맞는 상황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좀 드는 게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거를 물론 제가는 승인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냥 순전히 이론적이라면
만약에 그냥 가정으로서 해임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 집행을 한다라고 서명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미 대통령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지위를 다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상황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의 수사와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것과 전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신임하지 않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거는 이건 정치적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어찌 보면 반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데 징계위원회 가는 것 자체를 반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서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서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거 어차피 해외임을 하더라도 다시 임명할 수도 있는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법문상으로는 이게 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허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통령도 수용하도록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요. 자, 지금 뭐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뭐 동반 사퇴설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검찰 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퇴설을 일축한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글을 올리면서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려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추 장관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예. 본인이 또 어떤 중요 결정 같은 걸 할 때 이제 사찰을 찾는 모습을 그 전에도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게 아니라 강원도의 한 사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있는 그 사찰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윤 총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심을 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주변에 알려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뭐 가장 큰 목소리를 냈었고 실제 추진도 했지만 실패했던 분이기도 하고 검찰의 과잉한 어떤 수사로 인해서 또 뭐 비극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가진 상징성이라고는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퇴는 절대 없고 이것은 현재의 어떤 검찰의 저항을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추 장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한 것이겠죠. 네. 근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법무부에는 감찰위원회를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 이걸 무력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사실 뭐 계승했다기보다도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그 유산 자체를 없애버린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감찰위원회를 노 전 대통령 때부터 들여왔던 이유는 검찰에 대한 외부에서의 견제 내지는 통제가 너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감찰을 해도 수사를 해도 위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속해서의 어떤 반복되는 현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깨보자는 측면에서 들어온 것인데 네. 최근에 이 감찰위원회는 그거를 깨르는 추 장관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도입된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실제 운용됐던 거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검찰 개혁에 지금 뭐 꼭 의견이 그분들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향은 반대로 갔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또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